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이 폭우의 폭염에 정말 맑은 날씨 보기가 힘든 7월이었습니다. 예, 예.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장마철이라서 날씨가 무척 덥고 또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나와서 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덥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8122번님이신데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금액은 모든 은행을 합쳐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은행마다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만약 5천만 원을 3년짜리 예금으로 넣었다면 3년 후 받게 되는 이자도 예금자 보호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예, 예금자 보호는 간단히 말해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은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범위에는 예적금은 물론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등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적용이 되며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지역농축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는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하나를 거래한다고 했을 때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펀드 등 실적 금융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의 상품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청취자의 내용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3년짜리 예금을 하셨다 하면은 5천만 원 원금만 보장이 되고 이자는 예금자 보호에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네.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8122번님 궁금증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노후 투자 방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금융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은 주식과 상응하여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권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려면은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차용 증서이죠. 네. 예, 마찬가지로 정부나 회사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차용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채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증권으로 주식과 비교해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채권은 부채이고 주식은 자기 자본입니다. 네. 그러므로 채권 투자자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주식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은 발행 주체인 기업과 정부 등이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지만 주식은 상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채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채권은 발행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발행하면은 국채,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은 지방채,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 등이 발행하면은 공공채가 되고 일반 기업이 발행하면은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안전하겠죠. 네. 또 이러한 채권은 대체로 발행 금리가 낮고 수익이 낮게 됩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투자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수익은 높겠지만은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투자에는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B 3개 이상인데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나 국채, 공공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권도 주식처럼 온라인 투자가 가능한가요? 예. 그 채권도 주식처럼 증권회사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매입과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도 주식처럼 때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면은 주식처럼 시장에서 팔아 매매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채권 가격이 구입 가격보다가 낮아질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 투자자는 채권을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가격 변동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는 주식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개별 채권뿐만 아니라 우리 펀드 매니저나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에 직접 매입하여 투자하여 또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 시중에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그 펀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형은 위험을 추구하지만은 수익이 많고 채권형은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투자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채권 투자는 간단히 말하여 금리 변화에 따라 그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제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면은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은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은 반대로 보유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금리가 하락한다면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가격이 오를 때 되파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사준 기존 채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채권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잔존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채권, 즉 장기 채권의 민감도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의 변화가 단기 채권보다가 장기 채권이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 채권보다가 단기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투자가 바람직하고요. 요즘처럼 금리가 하락할 때는 단기 채권보다가 장기 채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판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채권 투자를 할 때 주의점도 살펴볼까요? 예. 채권은 누가 발행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채무자의 신용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인지가 중요합니다. 채권 발행 기간에 이제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약정 이자 및 원금 지급이 불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행 기간에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경우에는 수익률도 높겠지만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국채나 지방채, 공공채 등 우량채 그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면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 시 신용 등급이 항상 고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 우량 채권을 구매하시면은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투자는
국내 채권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 브라질이나 인도 등 신흥국 채권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채권 투자는 국가 부도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수익률은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보다가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미국 국채 등 안전한 투자를 추천하고, 그래도 조금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투자자에게는 브라질이나 인도 등 신흥국 국채 투자도 고려할 만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2% 정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국 국채보다가 만기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채권 투자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예. 그 채권 투자의 팁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네. ISA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ISA를 통하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ISA를 통해서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나 또 ETF에 투자하면은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을 보장해 주지만은 채권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노후 금융 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절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은 퇴직한다고 생각했을 때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월급과 같은 고정적인 소득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현역으로 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잘못된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수입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가 있지만 노후에는 한번 잘못되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후에는 정기적인 월급과 같은 수입의 중단으로 금융자산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의 금융상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적절하게 여러 금융상품을 섞고 네. 분산 투자하고 수익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현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꾸준히 샘물이 현금처럼 솟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물은 퍼내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샘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액수의 많고 적금을 따라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하면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후 생활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사원 연금과 노후 자산을 활용해 연금이 매달 샘물처럼 흘러들어오게 하고 또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으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고 또 근로나 기타 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후에는 분산 투자와 수익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나친 투자는 위험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자들 중에는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이제 노후 자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노후 자금이 고갈되어 돈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데 이를 흔히 이제 은퇴 파산이라고 합니다. 네. 은퇴 파산을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지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초기 10년의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퇴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퇴 초기의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퇴 초기에 그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은 자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은퇴 자산의 운용 수익을 5%로 동일하다고 한다 할 때 은퇴 초기에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와 반대로 초기에 수익률이 낮다가 나중에 수익률이 좋아진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수익률이 낮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가 은퇴 자금 고갈 시기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은퇴 초기 자산 규모가 클 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은퇴 초기의 자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뭐 은퇴라는 것이 그동안 자산을 꾸준히 적립하던 시기에서 인출하는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인출의 시기에서는 은퇴 기간을 30년으로 봤을 때 초기 10년의 그 자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인출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고정 수입이 있고 사실은 적지 않은 노후자금을 쌓아두고도 여전히 불안감에 해방하지 못하는 은퇴자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의 축적도 중요하지만은 인출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기간 안정적인 인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은퇴 초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찾아 쓰게 되면은 나중에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적은 자금을 인출하면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 자산 중 매년 얼마만큼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 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인출률을 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은퇴 파산을 최소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은퇴 자산이 3억 있다고 하면은 4% 수익을 낸다 했을 때 3억에 4%를 곱하면은 연 1,200만 원, 1,2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고 이 1,2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인출한다 그러면은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네. 반면에 인출률이 7%가 넘으면은 대부분의 자산 구조에서 은퇴 파산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력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즉시연금 상품 종신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은 사망 시까지 매달 그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중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가 없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은퇴 자금을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쓴다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망 전에 노후 자금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하회하여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은퇴 자금의 고갈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최소한도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지켜주는 최후의 언덕으로 생각하는 미천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급한 속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수익을 준다는 것에 투자를 하고 또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상가 등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도 종종 보면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소중한 은퇴 자금을 탕진해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대박 스토리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철저히 대비하고 조급증을 버리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284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